세계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언어학 천재라고 자부하던 미국인 학생이 한글은 너무 단순해서 수준 낮은 문자라며 진짜 문자는 영어나 한자처럼 복잡한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30년 경력의 교수님이 던진 한마디가 이 오만한 천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부정했고 그 다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 미국인 청년이 한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게 된 순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카일 스미스입니다. 24살이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언어와 문자를 연구하는 학생이죠. 친구들은 저를 천재라고 부르지만 사실 전 그냥 언어와 문자를 배우는 게 정말 좋을 뿐이에요. 모든 게 바뀐 건 시원한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전 잭슨 교수님의 강의실에 앉아 있었죠. 교실에는 30명쯤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일본, 인도, 프랑스, 태국, 캄보디아 등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이 교실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잭슨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들과는 좀 달랐어요. 60살쯤 되셨고 회색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셨죠. 30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안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날 아침 교수님은 교실 앞으로 걸어가서 칠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 그리고 돌아서서 하신 말씀에 모두가 화가 났죠. 한국의 한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체계입니다.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젓고 있었고 찌푸린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라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인도에서 온 아밋은 연필로 책상을 똑똑 두드리고 있었죠.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아예 큰 소리로 웃었어요. 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고 있었어요. 잭슨 교수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 단순한 한국 글자들이 다른 모든 문자보다 낫다고 하실 수 있죠? 다른 학생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5천년 역사를 가진 한자는 어떻고요? 산스크리트어는 많은 언어의 어머니잖아요. 라틴 알파벳은 수십억 명이 쓰고 있어요. 잭슨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화난 걸 보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좋아요.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군요. 그럼 이번 학기 과제를 드리죠. 저를 틀렸다고 증명해보세요. 한글보다 더 나은 문자 체계를 찾아오세요. 사실과 역사, 언어학적 과학으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책상으로 걸어가서 한국어 책을 집어들었어요. 한글은 단 24개의 글자만 있습니다. 누구나 몇 주 안에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죠. 하지만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아름답죠. 그러고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스미스 군, 제 말에 특히 기분이 상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첫 번째로 발표하시겠어요? 아니요, 전 재빨리 대답했어요. 연구할 시간이 필요해요.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완벽한 문자를 찾아올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미국인 교수님이 정신이 나가셨구나. 어떻게 한 문자가 다른 모든 문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 도서관으로 곧장 향했어요. 한글을 이길 완벽한 문자를 찾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여러 가지 후보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어요. 라틴 알파벳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같은 많은 나라 말에서 쓰이고 있고 한자는 모양이 아름답고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아랍 문자는 우아하고 예술 작품처럼 멋있고 산스크리트어는 오래된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전 몇 시간 동안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읽고 있었어요.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었죠. 하지만 전 그 24개의 단순한 한국 글자보다 나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텍사스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한국 문자가 세계 최고래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아들아, 그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봐라. 미국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렴. 전 세계 곳곳에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에 둘러싸여 밤늦게까지 조사하고 있었어요. 도전에 대한 흥분을 느끼고 있었죠. 이건 더 이상 성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 제 나라의 자존심, 그리고 자기네 문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면서 제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글 24글자는 최고가 되기엔 너무 단순하다. 전 분명 더 나은 걸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틀렸었죠.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예정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우리의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 교실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죠. 모두가 긴장하면서도 들뜬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각자 좋아하는 문자 체계를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전 뒷줄에 앉아서 모든 것을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온 사라가 첫 번째로 발표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파란색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문자가 그려진 알록달록한 포스터를 가져왔죠. 칠판에 완벽한 획으로 글자들을 그리고 있었어요. 일본어에는 2세트의 문자가 있어요. 사라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히라가나는 46개, 가타카나도 46개예요. 단순하면서도 우아하죠. 아이들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잭슨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자는 쓰지 않나요? 중국 문자도 필요하지 않나요? 사라의 미소가 조금 사라지고 있었어요. 네, 일상생활에는 약 2000개의 한자를 사용해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 모든 걸 배워야 하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92개의 가나 문자에 2000개의 한자까지 배워야 한다는 거군요. 잭슨 교수님이 칠판에 숫자를 쓰고 계셨어요. 총 2000개가 넘는 문자네요. 흥미롭군요. 사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다음은 캄보디아에서 온 팜이었어요. 그는 크메르 문자에 아름다운 곡선을 보여줬죠. 글자들이 예술작품처럼 보였어요. 고리와 소용돌이가 종이 위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크메르 문자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팜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은 1000년 전에 이 글자들을 돌에 새겼어요. 하지만 잭슨 교수님은 숙제를 하고 오셨더군요. 캄보디아의 문맹 퇴치율이 약 80% 정도죠. 시골 지역은 훨씬 낮고요. 팜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문자를 어렵게 느껴요. 그 다음은 태국에서 온 피파폰이 발표했어요. 태국 문자는 44개의 자음과 15개의 모음, 기호를 사용하죠. 그는 태국 문자가 5가지 성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영어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인상적이네요. 잭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태국 사람들조차도 가끔 철자법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피파폰은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했어요. 태국어 철자는 원어민들에게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가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라틴 알파벳에 대해 발표했죠. 하지만 잭슨 교수님은 영어에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인데 발음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라틴 알파벳이 인기 있는 건 맞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기가 완벽함을 의미하나요? 아밋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데바나가리 문자에 대해 발표했어요. 산스크리트 문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논리적인지 보여줬죠. 하지만 잭슨 교수님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스크리트어를 쓰는지 물었을 때 아밋은 인정해야 했어요. 약 25,000명만이 모국어로 사용해요. 각 발표는 제게 새로운 걸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모든 문자에는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건 너무 단순해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없었고, 어떤 건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려웠고, 어떤 건 아름답지만 실용적이지 않았고, 어떤 건 논리적이지만 널리 사용되지 않았어요. 전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유명한 문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제가 뭘 발표해야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중 모두를 놀라게 한 날이 왔어요. 베이징에서 온 리 웨이가 한자를 발표했죠. 그는 아름다운 서예 작품을 가져왔고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문자들을 보여줬어요. 한자는 예술과 언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웨이가 말했어요. 각 문자에는 의미와 역사,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는 5000년 동안 이걸 사용해왔죠. 잭슨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웨이, 중국의 문맹 퇴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웨이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약 96% 정도입니다. 시골 지역은요? 나이 든 분들은 아마 15% 정도요. 기본적인 문해력을 위해선 3000자를 알아야 하고 신문을 읽으려면 5000자가 필요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놀랐죠. 전 항상 중국 사람들은 모두 한자를 쓸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잭슨 교수님이 칠판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쓰셨어요. 한글은 24글자, 한자는 기본 문해력에 필요한 글자 수는 3000자 이상이라고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일반 사람이 몇 주 만에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특별한 사람들 말고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문자 체계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아름다움일까요? 역사일까요? 논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제 발표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찾아야 했어요. 한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무언가를요. 하지만 뭘까요? 그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가 떠올랐어요. 체로키족이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지 않았던가요? 미국인이 만든, 미국인을 위한, 미국의 문자 체계? 어둠 속에서 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주말 내내 하버드 도서관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큰 도서관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특별 자료실에서요. 거기엔 희귀한 책들과 역사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죠.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어요. 사서인 피터슨 선생님이 제가 찾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그분은 아메리카 원주민 역사에 관한 책들과 오래된 문서가 담긴 상자들을 가져다 주셨죠. 이 종이들 중 일부는 거의 200년이나 된 것들이었어요. 만지려면 특별한 장갑을 껴야 했죠. 처음에는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호와 그림 문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알파벳이 아니었죠. 이야기를 전하는 그림에 더 가까웠어요. 전 한글처럼 더 체계적인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찾았죠. 1832년에 출판된 책에서 시코야가 만든 체로키 음절 문자를 발견했어요. 책장에는 85개의 기호가 있었는데 각각이 체로키 언어의 한 음절을 나타내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전 시코야의 놀라운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그는 어떤 언어로도 읽거나 쓸 줄 몰랐죠. 은세공인이었던 그는 백인들이 그를 통해 종이 위에서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자기 민족도 이런 힘이 필요하다고 결심했죠. 12년 동안 시코야는 문자를 만드는데 힘을 쏟았어요.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다른 체로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 기호를 시험해보고 잘 안 되는 건 버리고 계속해서 체계를 개선해 나갔어요. 마침내 그는 체로키 언어의 모든 단어를 쓸 수 있는 85개의 기호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건요. 그의 딸은 단 며칠 만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웠대요. 그 다음엔 조카에게 가르쳤고요. 곧 체로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배우고 있었죠. 전 1828년에 발행된 첫 아메리카 원주민 신문인 체로키 피닉스의 복사본을 찾았어요. 신문은 두 개의 칸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쪽은 영어, 다른 쪽은 체로키어로 쓰여 있었죠.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이런 업적을 보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흥분시킨 건 이거였어요. 3년 만에 체로키 부족은 거의 아무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웃 백인들보다 더 높은 문맹 퇴치율을 달성했대요. 3년이에요. 한글조차도 한국 전역에 퍼지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사했어요. 오래된 신문들, 정부 문서들, 체로키 가족들 사이에 오간 편지들까지요. 1860년에 체로키어 성경 번역본도 찾았죠. 조사하면 할수록 더 감탄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전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코야의 음절 문자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슬라이드를 만들었죠. 음절 문자 전후의 체로키 문맹 퇴치율을 비교하는 차트도 만들었어요. 체로키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사진도 포함시켰고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한글이 24개의 글자를 가지고 있는 반면 체로키는 85개의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각 기호가 전체 음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체로키 사람들은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읽는 법을 배웠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잭슨 교수님의 한글에 대한 주장에 도전할 무언가를 찾았다고 생각했죠. 아메리카 원주민 천재가 만든 미국의 문자 체계, 그것도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즉각적인 문맹 퇴치를 달성한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전 노트북과 노트를 들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문자 체계를 발표하고 있었죠. 누군가는 아르메니아 문자에 대해, 또 누군가는 조지아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제 발표에 대한 흥분에 빠져 있었거든요. 잭슨 교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자 전 자랑스럽게 일어났어요. 오늘 전 놀라운 일을 달성한 미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시작했죠.
체로키 음절 문자는 단 3년 만에 한 민족 전체를 문맹에서 문해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전 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시코야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체로키 피닉스 신문을 보여줬어요. 친구들도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잭슨 교수님도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1830년까지 체로키의 문맹 퇴치율은 남부의 많은 백인 미국인들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좋은 문자 체계가 한글처럼 단순할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그게 나타내는 언어와 잘 맞아야 하는 거죠. 체로키 음절 문자는 체로키 언어에 완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한 미국의 혁신입니다.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었고요. 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전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잭슨 교수님이 일어나서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셨어요. 스미스 군, 오늘날 몇 명이나 체로키 음절 문자를 사용하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이 질문에 대비하지 않았죠. 목을 가다듬고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약 2,000명이 주로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체로키어를 쓰는 사람은 몇 명이죠? 약 2,000명의 원어민이요. 잭슨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어와 한글 사용자 7,700만 명과 체로키어와 체로키 음절 문자 사용자 2,000명이라고요. 체로키 음절 문자는 놀랍습니다. 잭슨 교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시코야는 천재였죠. 하지만 글자는 과거에 훌륭했던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있어야 해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도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하죠. 교수님은 반 친구들을 둘러보셨어요. 체로키 음절 문자는 그 시대에 아름답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이주, 모국어를 금지하는 기숙학교, 체로키 문화의 체계적인 파괴를 견뎌내지 못했죠. 오늘날 그 언어와 문자 체계는 둘 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승리감이 당혹감으로 바뀌고 있었죠. 주변의 다른 학생들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위대한 문자 체계는 단지 영리한 디자인이나 빠른 학습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생존에 관한 것이었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사랑 편지부터 물리학 방정식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는 것이었어요.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것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짐을 싸면서 잭슨 교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카일. 덕분에 좋은 문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가끔은 무엇이 안 되는지를 보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날 밤 전 또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이번엔 신나서가 아니었죠. 글자를 정말로 살아있게 만드는 게 뭘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어떻게 살아남고 잘 쓰이는데 다른 글자들은 사라진 걸까요? 전 잭슨 교수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교수님 말씀이 왜 맞을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볼 게 아니라 그 글자를 쓰고 지키고 대대로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한국어를 좀 배워야 할 시간인지도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잭슨 교수님이 저보고 잠깐 남으라고 하셨어요. 전 교수님이 제 발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대신 저녁에 교수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러 오라고 초대하셨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은 제가 본 다른 교수님들의 연구실과는 달랐어요. 벽은 전 세계의 문자 샘플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책상 위 정중앙에는 한글의 큰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촛불 아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흑백 사진이 있었고요. 앉으세요, 카일. 교수님이 작은 찻잔에 녹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한글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교수님은 책장으로 걸어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안에는 1970에서 80년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죠. 교수님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슬레이트판에 글쓰기를 연습하는 할머니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국가 문맹 퇴치 운동 기간에 한국에 있었어요. 교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70대 할머니들이 난생 처음 글을 배우는 걸 봤죠. 드디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자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교수님은 다음 장을 넘겨 일제강점기 때 몰래 공부하던 교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일본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금지했어요. 한국 책들을 불태웠죠. 한국 문화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쳤어요. 이 24개의 글자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죠. 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문자가 사람들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잭슨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1945년 독립 이후 한국은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더 많은 것이 파괴됐죠. 대부분의 한국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농민이었어요.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대규모 캠페인을 시작했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부모님께 읽기를 가르치는 아이들이었죠.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외딴 마을까지 갔어요. 점심시간에 들판에서 가르쳤죠. 농사일이 끝난 뒤 달빛 아래서 수업을 열었어요. 때로는 종이가 없어서 막대기로 흙바닥에 글씨를 썼어요. 그런 다음 교수님은 현대 한국신문을 꺼내서 북한 신문 옆에 놓으셨어요. 보세요. 남한과 북한은 70년 넘게 분단되어 있어요. 다른 정부, 다른 사회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문자를 사용해요. 정치가 갈라놓아도 한글이 한국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노트북을 열어 한국 소셜미디어, K-팝 가사, 과학 논문들을 보여주셨어요. 모두 같은 24개의 글자를 사용하고 있었죠. 디지털 시대의 한국어 타이핑은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중국어 사용자들이 복잡한 입력 시스템이 필요한 반면 한국인들은 듣는 대로 타이핑하면 돼요. 일본인들이 3가지 다른 문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하나를 사용하죠. 한글은 21세기에 번창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잭슨 교수님은 제 관점을 바꾼 질문을 하셨어요. 카일,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전 연구했던 내용을 기억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정확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 그러니깐 귀족이나 학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했어요. 잭슨 교수님은 한 가지 문서를 더 꺼내셨어요. 훈민정음이라고 불리는 한글의 원본 선언문이었죠. 이 문서는 각 글자가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모양은 소리를 낼 때 혀, 입술, 목구멍의 위치에서 나왔죠. 너무나 과학적이어서 현대 언어학자들도 여전히 놀라워해요. 전 문서를 살펴보며 각 자음이 입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봤어요. 기역은 혀가 입 뒤쪽에 닿는 모양, 미음은 담은 입술 모양, 오는 열린 목구멍 모양이었죠. 하지만 한글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거예요. 잭슨 교수님이 계속하셨어요. 살아남았다는 거죠. 한국 귀족들이 한자를 선호했던 5세기 동안의 중국 영향을 견뎌냈어요. 점령자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던 일제강점기를 견뎌냈어요. 전쟁과 가난, 분단을 견뎌냈죠. 교수님은 차를 더 따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번성하고 있어요. 모든 한국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 24개의 글자를 배우고 뭐든지 읽을 수 있게 돼요. 조선의 시조부터 현대의 물리학 논문까지 한글은 모든 지식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발표하죠. 시인들이 사랑 노래를 써요. 모두 같은 24개의 글자로요. 그날 밤, 전 빗속을 걸어 기숙사로 돌아오면서 잭슨 교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 글자가 몇 개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에만 신경 썼어요. 하지만 그 글자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체로키 음절 문자가 떠올랐어요. 맞아요. 시쿼야는 천재였죠. 그의 시스템은 훌륭했어요. 하지만 체로키 문화의 파괴를 견뎌내지 못했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세대를 넘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지 못했어요. 한글은 이 모든 것을 해냈어요. 정확히 24개의 글자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지키고 매일 식료품 목록부터 위대한 문화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책상에 앉아 연구 노트를 펼쳤어요. 새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썼죠. 무엇이 문자 체계를 위대하게 만드는가? 그 아래에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쉬워야 한다. 언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 사회 계층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존하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 수천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 사용해야 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야 한다. 이 목록을 보면서 전 드디어 잭슨 교수님이 왜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라고 부르시는지 이해했어요. 글자 자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죠. 그 글자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과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전 한글보다 나은 문자 체계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걸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한글이 왜 다른 많은 문자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는지를 배우기 시작해야 할지도요. 어쩌면 한국어를 좀 배울 때가 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전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어요. 창문을 통해 세종대왕이 살았던 경복궁이 보이죠. 제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과서, 한글 연습으로 가득 찬 노트, 그리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어요. 전 이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이에요. 매일 제가 한때 너무 단순하다고 무시했던 이 놀라운 문자 체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죠. 오늘 아침엔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어요. 히읗, 아, 니은 한글 글자 모양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현대식 건물이었죠. 안에서 전 훈민정음 원본 문서의 복제품을 만져봤어요. 1400년대의 인쇄 활자들도 봤고요. 1950년대 문맹 퇴치 운동의 비디오도 봤어요. 한방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글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선생님들에 대해 읽었죠. 가짜 표지 안에 숨겨진 비밀 교과서의 복사본도 봤어요. 사전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간 조선어학회 회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전시는 디지털 시대의 한글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초기 컴퓨터부터 스마트폰까지 한글은 완벽하게 적응했죠. 다른 아시아 언어들이 기술과 씨름하는 동안 한국어는 번성했어요. 이제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이피스트 중 하나예요. 박물관을 나온 후 전 제 한국어 언어 교환 파트너인 지민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어를 향상시키는 걸 도와주고 전 영어를 도와주고 있죠. 오늘 그녀는 한국어 속어로 문자 메시지 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같은 24개의 글자가 격식 있는 학술 글쓰기부터 친구들 사이의 편한 대화까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우리 할머니는 60살에 한글을 배우셨어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드디어 혼자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셨을 때 정말 행복해 하셨대요. 이제는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전 다시 체로키 음절 문자를 생각했어요. 훌륭했지만 현대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죠. 문화적 파괴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K-팝, K-드라마, 한국 문학을 통해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도움을 줬어요. 지난주에 전 졸업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요. 한글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와 문화를 지킨 힘. 잭슨 교수님이 제 논문을 도와주고 계세요. 교수님은 제 글을 읽으실 때 그저 미소만 지으세요. 제 논문에서 전 한글이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세종대왕이 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한국어 소리에 완벽하게 맞는다. 사람들이 수세기의 고난을 통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한다. 사회 계층과 심지어 정치적 분단을 넘어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는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전 어디에서나 한글을 봐요. 거리 표지판에, 지하철역에, 식당 메뉴에, 서점에. 아이들이 공책에 첫 글자를 쓰고 있어요. 10대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문자를 보내고 있죠. 노인들이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문자 체계의 모습이에요. 박물관에 갇혀 있거나 학자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사용하는 거죠. 가끔 전 잭슨 교수님 수업의 첫날 교수님 말씀에 반대하려고 손을 들었던 걸 생각해요. 이제 만약 누군가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에 대해 물어본다면 전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단지 과학적인 디자인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보존하고 매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전 문자 체계가 단순한 종이 위의 기호 이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것들은 문화의 영혼을 담고 있죠. 세대를 연결해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줘요. 그리고 때로는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에 마음을 열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걸 안다고 믿었던 미국 청년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변화하는 모습, 감동적이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한글의 소중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